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서 법원장들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변호사,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 메시지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 직전 인사말에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먼저 조 대법원장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6시간 만에 종료가 됐고요. 법원장들은 법안의 위헌성이 심각하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야는 과연 이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한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두 발언 말 그릇된 방향. 네. 이미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그릇되다고 결론을 내놓고 오늘 법원장 회의를 개최한 겁니다. 그리고 뭐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행정위원회 설치,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폐지는 지난 국회에서 이미 입법안이 제출된 바 있고 논의를 시작했고요.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는 2012년 지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때 지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증언안이 법안으로 제출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이 사법개혁의 과제가 올해 집중적으로 제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이유를 사법부가 스스로 자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 상황이 됐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가 그 뒤에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지연, 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특혜 문제, 그리고 지금 변호인들에 대해서 재판 지연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을 지난 3월에 이어서 내년 1월에 또 한 번 석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게 사법부 불신의 실체입니다.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적 우려를 담아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법관들이 어떤 문제가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모아내기 위해서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또 예상된 결과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요. 이 절차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어떤 상권 분리 권리를 법원 역시 실현하면 됩니다. 국회는 또 법원은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의 어떤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위헌이라고 하면 재판 절차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데 모여서 회의하고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내는 이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이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자문기구긴 합니다만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는 거 상징성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법원장들, 법관들 언어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완곡한 표현일 뿐이죠. 43명 법원장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오늘 의견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오늘 청와대, 즉 대통령실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법관 인사에 추천권을 관여하는 행위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구조. 이 구조는 명백하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검찰이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고 자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무부 장관이 법관 인사에까지 개입한다? 그러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사 역할과 재판 역할을 함께하는, 그래서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대법원장의 전횡이 너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도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이 되고 또 대법관들도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견제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 법관의 경우에도 대법관 회의에 동의를 거쳐서 임명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전횡을 통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지금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사건의 경우에는 집중심리재판부를 두겠다고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법원 내부적으로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예정이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법 왜곡죄까지 지금 신설하겠다. 자, 이런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요구로 오는 10일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고 이른바 사법개혁안 이달 중 처리 방침인데 지금 이제 박용찬 단장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역시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 사법개혁 전체의 틀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 될 일입니다. 뭐 국민의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신 정당에서부터 대법관 증언 논의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법원의 사건 적체로 인해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연결시켜서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법 왜곡죄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게끔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어떤 법을 왜곡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을 한다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법관이나 이 검사들에 대해서 고발이나 고소가 남발하는 사례는 제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논의해서 같이 적정한 안을 만들어 보면 될 일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예. 재판이 국민적 시각에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국민적 충격을 준 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엄정한 단죄, 그에 맞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연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교환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될 일이죠.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강대강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 법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만 계속 지금 뭐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결국 네. 또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시간만 지연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또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연말이라도 사실 국민 전체의 여론을 보면서 이 개혁안이 일릉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인데 지금 일단 의석수를 고려를 하면 사실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말씀해주신 논의, 협의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필리버스터는 이제 약간 시간만 지연시킬 뿐이지 네. 사실상 이제 제동을 걸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없고요. 예, 예. 지금 조기현 변호사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 저희 당과의 협의, 논의, 소통 이전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 법 왜곡죄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민주당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의원총회 한번 제대로 열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민주당 소속 많은 의원들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법조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건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이거는 딱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 당과의 어떤 의사소통 이전에 민주당 내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판사가 어떤 청탁을 받아서 잘못된 판결을 했다. 그러면 뇌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또 청탁금지법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법 왜곡죄까지 신설한다? 자, 이렇게 되면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경찰에게까지 피의자들, 범죄자들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정말 아비규환 상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분의 다른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부결됐습니다. 부결 직후 정청래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발언 듣고 오시죠.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네, 약속한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돼서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과 함께 당분간 이제 제 부인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흔히 이제 이른바 중권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또 당원과 대의원의 이 표를 1대1로 등가성을 일치시키는 것은 이 당원 주권주의의 완성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었고 사실 상당수 다수의 당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도 그 방향성과 원칙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시급하게 할 일이냐 충분한 수기를 거쳐야 된다. 특히 대의원제는 필요악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기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만한 충분한 어떤 대책이 함께 마련돼서 추진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드러난 거고요. 중앙위원회는 제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다수의 중앙위원이 찬성했지만 반대한 중앙위원회 수가 많다는 건 분명히 뭐 의미가 있는 일인 거죠. 이게 당내 하나의 여론으로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 당 대표도 분명히 인식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 방향은 완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간다. 다만 이번 내표결 결과를 수용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결에 담긴 의미를 뭐 잘 받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대의원제의 폐지에 대한 문제 의식까지도 포함한 뭐 대안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밝히신 것 같습니다. 예. 당대표 연임용이라는 이제 비판에도 불구하고 1인 1표제 개정을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정청래 대표의 앞으로의 리더십에 좀 타격을 받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자업자득이다, 자충수다라는 지금 평가가 많거든요. 1인 1표제 명분 좋고 취지가 좋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를 위한 자기의 이익을 위한 지금 작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뒤에 당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내년 8월에 뽑을 일을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1인 1표제를 무리하게 그것도 절차와 과정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을 정도로 논란을 지금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의 16%밖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16% 당원의 의사를 마치 전체 당원의 의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왜곡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1인 1표제 강행은 정청래 대표의 자충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윤한홍 의원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장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네, 윤한홍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박용찬 단장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조 친년으로 불렸던 의원까지 이렇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금 12월 3일 저희 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지금 역풍이 불고 있다. 그렇게 제가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윤한홍 의원께서 이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좀 지나치게 강한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에서는 12월 3일 날 저희 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이 좀 더 완곡하고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차분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초재선 의원에 이어서 중진 의원들이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했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지금 이 같은 역풍이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초재선 의원에 이어서 중진 의원까지 가세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인데 과연 물론 이제 상대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비상계엄 내란 1년을 기화로 해서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당내 위기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장동혁 대표만 이제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의 이번 12.3의 비상계엄 1년의 메시지, 그것도 SNS를 통해서 낸 메시지는 결국에 계엄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논리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국민적 이 고통과 불안,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에 계엄 선포 당시의 대국민 담화의 내용과 닮아 있고요. 그리고 1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한 입장을 또 냈는데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에 문제 있다는 정도의 인식에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방향으로 가서는 당장 지방선거에서 승리는커녕 생존조차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당내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내 쇄신으로 연결될까? 제가 보기에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의 입장 변화인데 오늘도 역시 이재명 정부가 간첩 천국을 만들고 있다는 등 이 극우 보수적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볼 때는 입장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당내에서 이런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예. 지도부를 개편하거나 끌어내릴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런 위기 의식에서 비판 발언은 앞으로도 종종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의 어떤 극우적 행보를 바꿀 만한 동력까지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양당의 이슈들을 짚어봤고요. 자, 이번엔 대통령실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맞춰서 기념 손목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뒷면에 이 대통령 자필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각인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의미 있는 1호 손목 시계의 주인공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아까 잠시 대기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당원 1인 1표제 이 부분은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병을 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 시계를 선물한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 삼아 네네. 그런 정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였나요? 대통령 시계를 만들지 않겠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또 대통령 시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주변에서 이제 대통령 시계 왜 안 만드느냐 이런 이제 요청을 상당히 쇄도했다 그렇게 네.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면 뭐 관행대로 과거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대통령 시계를 만들자 이렇게 결론을 보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대통령 시계에 담겨 있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말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려보면 이 대통령 기념시계를 이제 처음 만든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이후에 역대 대통령마다 이 손목시계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시계에 담긴 그럼 정치학은 좀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하시겠어요? 네, 박용찬 단장님께 그대로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이제 대통령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지지도에 따라서 네. 어떤 그 대통령 시계의 이제 가격도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향이 있고요. 대통령 시계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엄 이후에 대통령 시계 가격이 중고 시장에서 한 5만 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다가 올해 1월이었죠. 그 막 탄핵 그 논란이 한창이던 그 시기에 특히 이제 반탄 집회가 한창 절정에 이르던 시기에는 20만 원, 30만 원까지 뛰어 올랐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 시계에 담겨 있는 그 가격은 대통령의 지지도를 또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통령의 시계에 담긴 정치학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의미와 함께 오늘 이제 1호 시계, 손목시계 주인공 정청래 대표인 이 부분 네,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뭐 집권 초기에 대통령 시계는 늘 뭐 특히 정치권이나 주변의 인사는 받고 싶은 선물 중에 하나인 거죠. 뭐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이 기념 시계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임기 초부터 대통령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의 중요성, 그게 5,200만의 이 시간의 의미가 있다. 그만큼 시간의 의미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와 일하는 태도 이런 부분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념식에는 그 의미까지 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의 시계는 처음에는 늘 누구한테나 환영받는 최고의 선물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하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애물단지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뭐 바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도 이 시계를 받으신 분들이 손에 차고 이 정부의 일원이었거나 아니면 이 정부로 받은 선물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시계의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 메시지 단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